보통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건 투자예요. 특히 미래가 불확실한 분야라면 더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로봇 사업에서 오랜 시간 적자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고 신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혀 다른 선택이 나왔어요. 현대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도를 올렸어요. 로봇 생산 능력을 20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은 상식적인 위기 대응과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이 선택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전환에 가까워 보여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지금이냐는 질문이에요.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왜 더 큰 공장을 짓고 왜 미국에서 양산을 시작하려 하느냐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이 결정이 이해돼요. 이 움직임을 단기 성과로 해석하면 납득하기 어려워요. 지금 당장 수익이 급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결정은 다음 분기 실적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구조를 보고 내린 판단에 가까워 보여요. 현대차가 바라보는 로봇은 자동차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축에 놓여 있어요. 자동차는 이미 성숙한 산업이에요. 경쟁은 치열하고 마진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반면 로봇은 아직 규칙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규칙이 완성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먼저 자리를 잡는 쪽이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 표준이 되고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선택한 건 바로 이 위치를 노리는 움직임처럼 보여요. 특히 미국이라는 장소가 의미를 가져요. 미국은 로봇 기술, 자본, 수요가 동시에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서 양산 체계를 갖춘다는 건 단순한 생산 확대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한 선언이에요. 적자를 감수한다는 건 아직 돈이 되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실험 단계라면 이렇게 큰 규모를 준비하기 어려워요. 양산은 확신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결정은 로봇이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판단으로 읽혀요. 지금까지는 기술을 증명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시장을 증명하려는 단계에 가까워 보여요. 아직 숫자로 보이는 결과는 없어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 보여요. 현대차는 로봇을 보조 사업으로 키우려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으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로봇은 실험이 아니라 본 게임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로봇을 키우겠다는 기업은 많아요. 하지만 양산 공장부터 짓겠다는 선택은 흔하지 않아요. 더구나 그 장소를 미국으로 정했다는 점은 이 전략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있다는 걸 보여줘요. 미국은 실험장이 아니라 전장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로봇을 가장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제조업 현장, 물류 창고, 군수 산업, 서비스 영역까지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넓게 열려 있어요. 기술이 준비되면 바로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예요. 이 점이 다른 나라와 가장 큰 차이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로봇은 아직 멀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현장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로봇이에요. 현대차가 미국을 선택한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타이밍 때문으로 보여요. 로봇이 필요해지는 시점과 양산이 가능한 시점이 지금 겹치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거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훨씬 비싸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기준이에요. 미국에서 통하면 다른 시장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커져요. 미국의 안전 규제, 인증, 실사용 기준은 까다로운 편이에요. 이 문턱을 넘으면 글로벌 표준에 가까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양산을 시작한다는 건 제품이 연구실을 벗어났다는 선언이에요. 파일럿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쓰이겠다는 뜻이에요. 이 순간부터 로봇은 기술 시연이 아니라 산업 설비로 평가받아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통해 쌓아온 경험도 활용할 수 있어요. 대량 생산, 품질 관리, 공급망 운영은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검증된 역량이에요. 이 역량을 로봇에 적용하면 기술 기업과는 다른 경쟁력을 만들 수 있어요. 로봇 산업의 경쟁은 누가 더 똑똑한 로봇을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더 싸게 공급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연구소보다 공장이 중요해져요. 현대차가 바로 이 지점을 보고 움직인 것으로 보여요. 미국에서의 양산은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한 건 시장 접근성과 속도를 더 중요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늦게 들어가서 싸우느니 먼저 자리를 잡겠다는 계산이에요.
이제 로봇은 언젠가 될 기술이 아니라 지금 써야 하는 설비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흡수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현대차의 선택은 위험한 도전이라기보다 시점을 정확히 노린 배팅처럼 보여요. 이 배팅이 성공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해요. 로봇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가격과 성능에서 납득해야 해요.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가 이 전략의 진짜 시험대가 될 거예요. 20배라는 숫자는 쉽게 쓰이지 않아요. 조금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판을 다시 짜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특히 제조업에서 20배 증산은 공정, 공급망, 품질 기준까지 전부 다시 설계해야 가능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과감함보다 확신을 먼저 떠올리게 해요. 지금까지 로봇 산업은 많이 만들어도 소량 생산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 대 한 대가 비쌌고 주문형에 가까웠어요. 이 구조에서는 시장이 커지기 어려웠어요.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현대차가 20배 증산을 말한다는 건 이 구조를 깨겠다는 의미로 보여요. 로봇을 특수 장비가 아니라 반복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순간부터 경쟁의 기준은 기술 시연이 아니라 원가와 안정성으로 이동해요. 양산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가격이에요. 부품 단가가 내려가고 조립 효율이 올라가요. 지금까지는 로봇을 쓰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생산량이 늘고 이 구조는 선순환으로 이어져요. 이 선순환에 먼저 들어가는 쪽이 유리해요. 뒤늦게 따라오려면 이미 낮아진 가격과 안정화된 품질을 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초기 양산은 수입보다 자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해요. 현대차의 선택도 이 흐름에 가까워 보여요. 20배 증산은 내부 조직에도 신호를 줘요. 로봇이 실험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력 사업으로 취급된다는 뜻이에요. 사람 예산, 의사결정 속도가 달라져요. 이 변화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조직 안에서 더 크게 작용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동차 산업에서 쌓아온 경험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에서는 기술력만큼 공정 관리가 중요해요. 불량률을 낮추고 같은 품질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핵심이에요. 이 영역은 현대차가 가장 익숙한 분야예요. 로봇 산업이 지금까지 더디게 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양산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기술은 앞서 있었지만 제조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진입 방식은 기술 기업과 다른 경로를 택하고 있어요. 20배 증산은 성공하면 시장을 바꾸고 실패하면 부담이 되는 선택이에요. 중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자신감이 없으면 나오기 어려워요. 지금은 손익보다 포지션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판단이 읽혀요. 이제 로봇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쓸 수 있느냐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20배 증산은 바로 그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처럼 보여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다음 몇 년 안에 분명해질 거예요. 자동차 산업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시장이에요.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흐름이 고착되고 있어요. 이 안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은 남아있지만 새로운 판이 열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다음 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차가 로봇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기서 출발해요. 로봇은 자동차의 부가 사업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성장 곡선을 가진 산업이에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확대되는 속도는 자동차 초기보다 빠를 수 있어요. 자동차는 이동을 담당해요. 로봇은 행동을 담당해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이동은 이미 많은 해답이 나왔지만 행동은 이제 막 자동화가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로봇은 적용 영역이 훨씬 넓어요. 공장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어요. 사람이 하던 반복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어요. 물류 현장, 건설, 유지보수, 보안 영역까지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예요. 현대차가 이 흐름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자동차를 만들며 쌓아온 기술이 로봇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터, 배터리, 제어 시스템은 이미 검증된 자산이에요. 이걸 로봇에 적용하면 학습 곡선이 짧아져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로봇이 자동차보다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에요. 물론 안전 기준은 필요하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만큼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 차이는 시장 확장의 속도를 좌우해요. 빠르게 실증하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요. 현대차가 로봇을 다음 축으로 삼는 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자동차는 경기 변동에 민감해요. 반면 로봇은 인건비, 고령화, 인력 부족과 연결돼 있어요. 이 문제들은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심해져요.
그래서 로봇은 경기 순환을 보완하는 산업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자동차 판매가 흔들릴 때도 로봇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이 구조를 갖추면 기업은 훨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의 투자는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음 10년을 위한 자리 잡기에 가까워요. 자동차 이후의 시대에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를 정하는 과정이에요. 현대차는 그 이름에 로봇을 올려두고 있어요. 이 선택은 아직 평가할 수 없어요. 성공도 실패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현대차가 로봇을 미래를 대비하는 옵션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로봇 사업에서 이어진 적자는 겉으로 보면 부담처럼 보여요. 숫자만 놓고 보면 멈춰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여요. 하지만 모든 적자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적자는 실패의 신호이고 어떤 적자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비용에 가까워요. 현대차가 로봇에서 기록한 적자는 후자에 더 가까워 보여요. 시장에 던져본 뒤 반응을 확인했고 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점검했어요.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들었지만 그만큼 데이터와 경험이 쌓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전략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방향을 틀지 않았다는 건 내부에서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돈을 벌지 못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로봇 산업은 초기 투자비가 큰 분야예요. 연구, 테스트, 안전 검증까지 모든 단계가 오래 걸려요. 이 과정에서 흑자를 기대하는 건 아직 시장이 열리기 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차의 선택은 이 적자를 단절이 아니라 연결로 보고 있다는 데 있어요. 지금의 손실이 양산 단계에서 어떻게 회수될지까지 그림을 그려두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규모를 키우는 쪽을 택했어요. 이 방식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의 투자 패턴과도 닮아 있어요. 플랫폼을 만들 때는 초기에 수익이 나지 않아도 기반을 먼저 깔아요. 한번 깔린 기반 위에서는 확장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적자를 견디는 힘은 자본력만으로 나오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전략은 바뀌어요. 지금의 행보는 로봇이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요. 이런 투자는 외부에서 볼 때는 과감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계산된 선택일 가능성이 커요. 언제까지 적자를 감수할지, 어디서 수익 구간으로 넘어갈지 이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적자는 위험 신호라기보다 전환 구간의 통과 비용처럼 보여요. 이 비용을 지불한 기업만이 다음 단계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현대차는 지금 그 문턱을 넘고 있는 중이에요. 로봇이 미래 산업이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실제 산업으로 굳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기술이 뛰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장에서 쓰여야 하고 계속 구매돼야 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조건이 갖춰질 때 비로소 산업이 돼요. 지금까지 로봇이 느리게 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현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가격이 높았고 관리도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필요해 보여도 쉽게 도입하지 못했어요. 현대차가 양산을 선택한 이유는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요.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가격 구조가 달라져요. 구매가 쉬워지고 교체와 확장도 현실적인 선택이 돼요. 이 변화가 산업화를 앞당겨요.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신뢰예요. 로봇은 한번 도입하면 현장의 흐름 전체를 바꿔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예측 가능해야 해요. 이 신뢰를 주는 건 경험이에요. 자동차 산업에서 쌓은 현대차의 강점은 바로 이 신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품질 관리, 테스트, 개선의 반복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로봇의 이 방식을 적용하면 기술 기업과는 다른 안정성을 만들 수 있어요. 산업 현장은 화려함보다 꾸준함을 원해요. 매번 놀라운 성능보다 매일 같은 성능을 원해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려면 이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그래서 양산 체계가 중요해요. 2단계에 들어서면 경쟁 구도가 달라져요. 누가 더 멋진 시연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돼요.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지, 부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가 승부를 가르게 돼요. 현대차의 행보는 바로 이 국면을 겨냥하고 있어 보여요. 기술을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 산업으로 정착시키는 단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전환에 성공하면 로봇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설비가 돼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이 산업화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예요. 로봇이 특정 현장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과 산업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면 이 선택의 의미는 훨씬 커져요. 로봇 시장의 경쟁은 지금까지 기술 중심이었어요. 누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느냐, 누가 더 놀라운 데모를 보여주느냐가 주된 기준이었어요. 2단계에서는 관심을 끄는 쪽이 유리했어요. 하지만 양산이 시작되면 경쟁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져요. 산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로봇은 쇼가 아니라 도구가 돼요. 현장은 감탄보다 결과를 봐요. 얼마나 오래 멈추지 않는지, 고장이 나면 얼마나 빨리 복구되는지,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운영되는지가 중요해져요. 이 기준은 기술 기업에게는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여기서 자동차 기업의 강점이 드러나요. 현대차는 수십 년 동안 같은 품질을 대량으로 유지하는 싸움을 해왔어요. 한 대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공정이 흔들린다는 걸 몸으로 배워왔어요. 이 경험은 로봇 양산 단계에서 큰 무기가 돼요. 경쟁의 무게중심도 바뀌어요. 개별 스타트업이 주도하던 구조에서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 중심으로 이동해요. 로봇을 한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부품,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장기 관계가 경쟁의 핵심이 돼요. 이 구조에서는 단기 수익보다 지속성이 중요해요. 가격을 낮춰도 버틸 수 있는 자본력, 수요가 늘어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 이 모든 게 동시에 요구돼요. 그래서 경쟁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로봇 산업의 또 다른 변화는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이에요. 제조용 로봇,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의 구분이 점점 의미를 잃어요. 플랫폼과 모듈이 공통화되면 하나의 기반에서 여러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이 확장성이 경쟁력을 키워요. 이 지점에서 현대차의 전략은 자동차 산업과 닮아 있어요. 차종은 다르지만 플랫폼은 공유하는 구조예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핵심 부품과 시스템을 공통화하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어요. 경쟁의 기준이 바뀐다는 건 승부의 시간표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한두 해의 성과로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누가 끝까지 남아있느냐가 중요해져요. 이 싸움에서는 처음부터 장기전을 준비한 쪽이 유리해요. 지금의 로봇 시장은 막 기술 경쟁에서 산업 경쟁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어요. 이 경계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현대차는 이 전환을 상당히 일찍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어 보여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전략이 성공했을 때 현대차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지예요. 그 답은 로봇이 차지하게 될 위치에서 조금 더 분명해질 거예요. 기업의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기업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져요. 자동차 회사라고만 부르던 이름에 다른 단어가 자연스럽게 붙기 시작해요. 현대차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가까워 보여요. 로봇에 대한 대규모 증산과 양산 결정은 사업 하나를 키우는 선택이 아니에요. 회사의 미래 설명 방식을 바꾸는 결정이에요. 앞으로 현대차를 설명할 때 자동차만으로는 부족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 변화는 실적보다 인식에서 먼저 나타나요. 로봇이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 현대차의 수익 구조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팔고 끝나는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구조로 이동해요.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추가 도입이 반복되면서 매출의 성격이 바뀌어요. 이 구조는 변동성에 훨씬 강해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현대차가 경쟁하는 상대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자동차 기업끼리만 비교되지 않아요. 기술 기업, 플랫폼 기업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돼요. 이 평가 기준 변화는 기업 가치와 전략 선택에 큰 영향을 줘요. 물론 이 길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양산이 시작되면 기술보다 운영이 더 큰 시험대에 올라요. 현장에서 문제없이 돌아가는지, 고객이 실제로 만족하는지, 약속한 성능과 비용을 지키는지가 중요해져요. 여기서 신뢰를 잃으면 회복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의 투자는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도 함께 안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이 위험을 감수하는 편을 택했어요. 미래 산업에서 자리를 얻으려면 이 정도의 베팅은 피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만약 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로만 남지 않아요. 움직임과 행동을 자동화하는 회사로 인식돼요. 이 인식 변화는 하나의 제품 성공보다 훨씬 큰 자산이 돼요. 지금은 아직 결과를 말하기엔 이른 시점이에요. 숫자도 시장 반응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해 보여요. 현대차는 로봇을 미래를 대비한 옵션이 아니라 미래의 이름으로 삼으려 하고 있어요. 이 선택이 맞았는지는 몇 년 뒤에 평가받게 될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현대차는 자동차 기업이라는 틀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어요.